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오늘 6번째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제는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입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과 김형곤 국회 미래연구원장님 그리고 국회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최항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과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 4분기 벤처 투자액이 작년보다 60.3% 줄었습니다. 펀드 결성액은 무려 78.6%나 감소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무사히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원 인프라도 크게 부족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유니콘 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 5월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한데 모여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와 소속기관은 그 자리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입법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법률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 완화와 행정조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벤처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수혈 기능은 물론이고 기업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M&A를 촉진하는 기술 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기술 시장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전문 기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벤처가 살아야 금융도 살고 국가 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벤처 활성화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러나는 수치보다 생태계에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낮은 점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고 그리고 각 제도 간에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현실에 적용되어 시너지를 발휘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귀한 말씀들이 바탕이 돼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21대 국회지만 이 자리 산중의 의원님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어떤 것보다 우리 미래 먹거리 이제 투자 보릿고개에서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우리 벤처,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에 우리는 경제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행복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해 우리는 제12 경제국가가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물론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과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는 새로운 길을 향해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님하고 저의 확고한 생각은 대한민국이 다시 스타트를 하는 것은 스타트 창업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 흥망사에 보면은 세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혁명에 성공하느냐, 그 교육혁명의 결과로 기술혁명에 성공하는가가 모든 세계 흥망사회 국가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와 같은 것을 10개만 갖고 있으면은 전 세계에 그게 새로운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보이고 그게 경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과 과학기술 혁명이죠. 벤처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고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회 갈등 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협회는 많은 지금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은 1년에 80시간 IT 교육을 받는데 미국 학생들은 400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IT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가야 일자리가 나올 겁니다. 결국 기술과 금융이 만나야 미래가 하는데, 대한민국 금융기관을 조사해 보면 전산직을 빼놓으면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들이 5%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거래와 기술 금융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에 벤처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고치면 스타트업 창업 국가가 될 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규제를 혁신해 달라, 글로벌 시장을 열어 달라,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 문화를 형성해 달라는 것을 1153명이 참여해서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꿈을 갖고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리콘밸리처럼, 실리콘밸리에는 310만 명이 사는데 총 생산이 4,490억 달러쯤 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의 대한민국이 혁신하게 되면은 세계 명실상부한 3위 국가가 될 겁니다. 만약에 550만이 사는 싱가포르 정도의 혁신 역량을 가지면 싱가포르 국민은 내국인은 63%고 외국인이 무려 3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5%가 세계 선진적인 인력이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김진표 회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전에 김진표 회장님께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같이 노력을 해서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경쟁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 생태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에 따른 성장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오늘은 지난 5월에 대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발제되었던 그 안건들 중에 시급성, 중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당연히 혁신의 주체인 벤처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 자원인 벤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혁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벤처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처 기업법 상시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 혁신 생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97년도에 제정된 벤처 기업법 덕분입니다. 벤처 기업법 덕분에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혁신을 할 수 있었고요. 이들 중에서는 대기업이 된 기업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아쉽게도 벤처 기업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에 한 번씩 일몰 기간이 도래했고요. 그래서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27년에는 다시 일몰 시점이 도래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와 달리 인식이 바뀌었고 확신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이 벤처 스타트업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자 새로운 기업의 형태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시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벤처 투자, 벤처 자금, 벤처 캐피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기존 금융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처 투자가 없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 의한 혁신을 촉발시키려면 벤처 투자를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정부에서도 86년도에 그 관련법들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고요. 2020년에는 벤처 투자법을 제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던 투자 조합이 벤처 투자 조합으로 일원화되면서 훨씬 더 실효성이 높아졌고 합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이 이제 신기사 그리고 창투사로 대표되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은 둘의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졌고요.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시장에는 두 가지 형태의 벤처 캐피탈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이한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두 벤처 캐피탈을 같은 제도화에 놓는 게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관련 근거법도 서로 상이하고요. 관리 감독하는 처도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변화된 투자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라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혁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가치 상위에 있는 기업들 다 아시다시피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근간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들이 글로벌 혁신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보니 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정책과 규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 법안들도 자국의 산업 보호 그리고 산업 성장을 위해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해 왔는데 이도 현실 반영이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혁신 저하 우려로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국내는 최근 이와 반대로 플랫폼 산업 기업 현실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매출액, 이용자 수 이와 같은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법 적용 대상을 정하시는데요. 사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시겠지만 양적 성장을 먼저 하고 후 질적 성장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적자인 스타트업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혁신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 기업의 혁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작은 스타트업의 출구 전략을 위해서도 인수합병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 더 활발히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안은 인수합병을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섣부른 규제 제정보다는 신중한 검토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그 정보화 시대 혁신의 기초 재료죠.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근데 실제 상용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 대비 많이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의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법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글로벌 자금 투자 유치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자금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유니폼 기업들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과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벤처 캐피탈들이 국내에 투자함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불편하느냐고 물어보면 행정 절차를 꼽습니다. 네, 사실 불필요한 시간 그리고 자원이 소모되다 보니 한국 스타트업 투자 꺼리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하려다가 그냥 접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스타트업 충분히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글로벌 사업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사업은 해외 투자 적극 유치하고 있고요. 해외 창업 투자 센터 설립은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쌓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쌓여야 됩니다. 아마 국회에 대강 업무 하시는 분들 잘 안 바뀌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재원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식 투자 제도, 이 선진화된 해외 투자자들한테 익숙한 이 선진 제도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단으로 간다 보면 기존 제도와 혼선을 빚기도 하고요. 어느 절차를 따라야 될지 이런 혼재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의 모호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거나 하위 조항들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절차와 처리 방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포항에 그 재작년에 그 포스코와 포스텍이 함께 만든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제가 판교 이남에 가장 큰 그래서 스타트업 밸리로 이제 도약하고 있다. 그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중기부에서 그 팁스타운을 지정을 해서 그 체인지 업 그라운드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에서 그때 제가 체인지 업 그라운드를 이 판교 이남 최고의 창업 보육센터라고 했더니만 이 판교 이북에도 이만한 게 없다고 또 말씀도 하실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저희 포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그 포스코라는 이 대기업과 그 포스텍이라는 대학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쳐서 정부 이 3자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그 지방에도 그 이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구나 하는 걸 처음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는 참 그런 절체절명의 그 과제를 또 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지방의 회생을 하는 모델, 지방 혁신의 그런 모델로도 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서 그 자율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한번 우리가 곳곳에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주요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스트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기부에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좀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또 VC 펀드들 이런 걸 좀 집중을 해서 기업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V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대학에서 나온 그 창업하는 그 우리 인력들 그리고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이 체계로 해서 한번 지역을 새롭게 그 혁신시키고 도약시키는 그런 모델들을 곳곳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포항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인지 업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 뭐 수도권에서 12곳 기업이 포항으로 또 본사를 이전시켰고요. 또 9곳엔 포항에 새로 사무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포항 공대 베이스로 해가지고 포스텍 베이스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지역과는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산업화,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제조 공장을 만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또 지역이 그런 비용이 또 적게 드는 면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또 지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기존에 있는 대기업 그 제조 기반이 있는 곳과 연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기부에서 이런 모델들을 좀 계속 한번 만들어서 지역 회생의 그런 그 기본 틀로 한번 삼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요. 아까 전에 또 우리 이광재 총장님 또 교육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이런 기술이 많이 학교의 현장에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요즘 에듀테크란 기업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에 이런 에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정규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부가 늘봄 학교라고 해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늘봄 시간까지 해가지고 학교에 과감히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오프라인 중심의 이 서울의 사교육을 벗어나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그 교육을 전체적으로 교실을 뜯어고치는 혁명을 하는데 우리 스타트업 교육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문을 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역시나 또 데이터가 걸리더라고요. 학생들의 그 학습 정보 그리고 또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 정보 그리고 또 신체 정보를 넘어서 가지고 또 정신 건강까지 이런 정보가 다 같이 좀 이렇게 공유되고 개방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한번 근데 또 이게 보면 부처가 또 다릅니다. 교육부 따로 있고 복지부 따로 있어서 이 부처 간의 칸막이도 있고 이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만 어떻게 잘 조율이 되면은 이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계획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으로서도 이 교육 산업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좀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특히 민생 경제 수출이 계속 한 15개월 적자로 가다가 이제 지난달에 흑자로 바뀌긴 했지만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돼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국가인데 수출이 어려우면은 대기업들이 없고 중소기업들, 스타트 벤처 다 어렵죠. 그런데 이 수출이 경제가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뭐 미국의 금리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조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고요. 늦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신성장 포럼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바꾸고 수출 구조도 바꿔야죠. 중국하고 맨날 흑자 났는데 지금 적자 나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 구조하고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스타트업 벤처를 이렇게 육성을 하면서 신성장 산업인 뉴 모빌리티, 로봇, 제가 이제 로봇도 이광재 총장님하고 요즘 많이 법안도 내고 활동을 하지만 로봇, AI, 반도체,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맞으면 스마트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바이오 물론 들어가고요, 바이오 백신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에 이제 스타트업 벤처가 있는 거죠. 스타트업 벤처가 제가 얼마 전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내년 연말에 일몰되는 한시법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더 성장이 촉진되고 경쟁력 강화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제가 소위에서도 법안 심사를 할 때 일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육성을 하면 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육성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벤처도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바로 이것도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뭐 발의를 해서 2027년 한시법이 아니라 계속 상시법으로 계속 가는 법으로 바꾸도록 저 자신도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벤처 스타트업 자금 조달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벤처기업 투자 자금이 초기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경기 수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잘 될 때는 오히려 투자가 잘 되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투자가 안 돼. 거꾸로 돼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은 많이 돼야 되네. 특히 정부에서 앞장서는 모태펀드나 이게 앞장서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가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도 투자가 안 될 때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조차도 작년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뭐 덜 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걱정했던 대로 너무 줄었죠. 작년에 제가 통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모태펀드 그러니까 금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금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22년 대비 54%가 감소했어요. 중기부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중기부 장관님 희망적인 말씀하신 건 좋은데 중기부 예산도 보면은 뭐 50% 이상 줄었고 24년도 예산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야의 경기 수능적인 투자인데 이것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좀 끌어줘야 된다. 너무나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그걸 이제 또 지원해주는 준정부 기관들이 있죠. 그 정부 기관들이 너무 심사를 투자 회수 쪽으로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기술 심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유망한 투자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초기에 정부에서 중기부 관련되는 기관이나 뭐 이제 스타트업 벤처 예산들이 각 부처에 조금씩 또 흩어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기부 같은 데서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투자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발제 기업형 벤처 캐피탈 이것도 좀 그 CVC 펀드 조성할 때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을 더 확대하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되니까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나 정책적인 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위가 그 창업 벤처 정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 벤처 정책은 크게 한 세 가지 축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창업하고 혁신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서 혁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혁신 기업들이 정보를 어떻게 손쉽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초기에 그 세미나 초에 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융이 어떻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거냐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혁신이 쉬운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 활용인데요. 저희가 금융 보안을 이제 전사적인 보안 책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고 기업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의 책임이 그 완전한 무과실 책임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기업이 좀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지금 국회 계류되어 있는데요. 정보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개인정보 3법을 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통과시켜 주셨듯이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를 위해서도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는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이라든지 그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아주 활발하진 않아도 그 새싹을 좀 틔우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넓혀질 수 있게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혁신 벤처기업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혁신 벤처기업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금융이 어떻게 원활하게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거냐라는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지원은 뭐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시장을 통해서 금융이 지원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BDC 제도라는 게 돼 있는데요. BDC는 기본적으로 비상장 창업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이제 그 벤처기업들의 풀을 상장을 시켜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 있고요. 이 BDC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벤처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는 아까 이영 장관님도 말씀해 주시고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 벤처 생태계가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생태계라고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BDC 제도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 말고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신보, 그다음에 성장금융이 그 혁신 벤처기업에 좀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금 공급 규모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듯이 이제 벤처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플렉서블한 수단을 통해서 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메커니즘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금융을 하다 보면 투자가 정당하게 실패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이제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벤처 투자와 관련된 신뢰를 높일 것이냐와 관련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업권과 많이 소통해 나가고 저희가 조금 더 금융위도 기존에 좀 보수적이다라는 인상을 벗고 조금 더 혁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은 98년도에 벤처기업법 제정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모태펀드, 그다음에 13년도에 팁스, 그다음에 20년도에 벤처투자법 제정, 이런 큰 전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제하신 최양집 센터장님이 벤처기업법 그 상시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상시화해야겠다라고 두 번의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복수의결권, 스톡옵션 이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정책과 사무관일 때 제가 한 일이 그 각종 게이트들이 터지면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갖고 부실 벤처를 취소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가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서 어떤 벤처기업 특례법에 따른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벤처기업 요건을 맞추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하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려면은 일단 R&D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되고, 벤처 투자를 받아야 되고, 또 최근에 바뀐 제도는 혁신성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비교해 갖고 그 벤처기업 3만여 개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고용과 경제 혁신 유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 벤처기업의 상시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창업 생태계입니다. 그간의 지금 지역 정책, 그러니까 창업과 벤처 투자에 관한 정책을 보면은 사실 창업 정책이라는 게 투자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굳이 구분해서 본다고 치면은 어떤 지역 창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역 벤처 펀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투자 쪽에 많이 방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업 기업이 없는데 투자 펀드를 정부가 강제로 만든다고 이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창업하고 투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의 세트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투자자가 필요하죠. 하지만은 지역 창업이 되려면은 그 안에 아까 김병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포항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포스코가 있고 포항 공대가 있습니다. 결국 인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창업을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항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맨 땅에 그런 인프라가 아무 데도 없는 곳에 창업 정책이나 벤처 투자 펀드를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실효성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곳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법 제정을 할 때 그 법 통과가 2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의결권 같은 경우에도 21년 12월 달에 정부안을 내고서는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2년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벤처 투자법이 21년 3월에 발의가 돼 갖고 23년 최근에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그 통과된 법이 넘어오면 또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이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고 정부안이나 또는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의원 발의가 되는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 시장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시행까지 기본이 지금 3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좀 법 통과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통해서 확인받은 기업들이 37,000개 정도 되고 저희가 회원사가 18,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기업들을 다 합치면은 201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총 매출이 대략 223조 정도 되니까요. 삼성이 한 300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삼성보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다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고용이 저희가 83만 명 정도 되니까 그 4대 그룹 전체 고용이 72만 명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을 1,000억 이상을 하는 벤처기업이 739개가 있는데 매출로 보면은 한 8, 9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저희 벤처 스타트업이 생긴 이후에 30년 만에 저희 국가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현재 일몰법으로 돼서 97년 제정 이후에 매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바꿔왔는데, 이제는 그 상설법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걸 도와주시면은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일들을 또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최근에 한 20, 30년 바뀐 이후에 최근에 아까도 나왔지만 뭐 AI라든지 뭐 로봇, 모빌리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적 기술들이 나오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그 잘 안착이 되고 창업 생태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벤처기업법의 상설화에 더해서 예를 들면은 그 벤처기업 법의 목적 범위에
이제 글로벌화 이런 걸 추가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저희 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대상 기업이 현재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견기업까지 좀 넓혀달라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 자산이 5천억 그 이하가 보통 중소기업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뭐 유니콘 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10개, 20개 안쪽으로 있다고 하는데 빠른 기간 안에 뭐 투자를 받고 그러면 자산 규모가 사실 5천억 금방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 집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중견기업 범위 넘어가는 데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서 금방 성장한다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중소기업을 한정하기보다는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범위 넓혀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벤처기업법에서는 보통 창업 후 4년 동안에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50% 감면해줄 제도가 있는데 중견기업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이런 기술 기반의 혁신 기업들은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적자 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 그 벤처기업 법에 의하면 세제 지원이 있는데 뭐 바이오 기업이나 적자가 나더라도 아주 공격적으로 그 혁신적 기술 투자하는 데들은 좀 세제 혜택이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벤처 상설화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혁신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는 정부의 R&D 자금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뭔가 이 R&D를 좀 그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다 묶어서 연구개발 R&D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쪽을 좀 묶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창업을 하고 젊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큰 기술과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벤처기업, 스타트업 주관이라든지 또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법에 좀 추가가 되면은 근원적으로 좀 저희가 힘을 많이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설화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서 저희 그 이런 창업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큰 도움이 사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신구 산업 갈등과 규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생태계는 낡은 규제와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혁신의 싹이 움트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 사업자 단체의 갈등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뭐 성상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김병욱 의원님께서 제2타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굳이 타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비대면 진료는 그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의 반대로 그 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처방약도 약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해서 만족짜리 서비스로 전략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 제한적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조금 전에 그 로톡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뭐 로톡은 변호사협회 오랜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성형 정보 플랫폼, 세금 환급, 뭐 프로테크 관련 혁신 뭐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관련 협회들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스타트업들은 그 전문 직업들과 갈등이 벌어지면 몇 년 동안 뭐 송사 등으로 시간을 소비해서 고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의 빠른 변화를 법과 인식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역사적으로 좀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그 혁신의 싹을 자르면은 산업 전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그 전기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마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자동차를 규제했다가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독일, 미국 등에 밀려났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빨리 서둘러서 정비하고 혁신을 지원해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규제나 갈등에 대한 법안들이 뉴컴팜 의원님들께서 좀 대표 발의하셔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좀 하루빨리 논의에 처리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로톡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로톡 가입 변호사 로켓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로톡이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징계가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가 내일 열립니다. 로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글테크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결정이 조금 잘 내려질 수 있기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내일 법무부 징계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플랫폼들을 지금 보호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소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은 상황입니다. 플랫폼은 이용자 요구 쫓아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태된다는 것이 증명된 시장이고요. 독점적 지위를 보이는 플랫폼도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기술과 시장 변화가 빠른 사람이라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직된 구제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획일적 규제보다는 대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에 저희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서 일종 조건 하에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할 기회를 주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이 2+2인데요.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도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2019년에 195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이 승인됐고요. 2023년 초까지 4년 성과를 보면 860건이 규제 특례를 통해서 10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 4년 동안 4천억 원 이상 매출이 늘었으며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가면은 현황이 있는데 이게 현재는 94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860건이 승인이 됐는데 4천억 매출이 냈다는 거는 4년 동안 평균 5억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800개 회사에다가 가정하면 회사당 13건의 고용을 창출한 건데 과연 이게 정규직인가도 좀 의문이 되고 860건을 기준으로 회사당 12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122억 원이 투자가 스타트업 기준이면 굉장히 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대기업의 30%가 있고 규제 샌드박스에 전기차 충전, 해양, 모빌리티, 로봇, ESS 발전 같은 인프라 사업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해서 투자금이 몰렸을 것 같은데 주로 스타트업이 많이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보면은 4년 동안 매출 1,146억 원에 투자 유치 1,800억, 신규 고용에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10억 단위인 거니까요. 회사가 아마 스타트업이 10억 원을 받고 4년을 버티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실증 가능한 사업 규모인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실제 기사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예시를 보면 오토바이용 광고판 사업하는 플랫폼은 2019년 5월에 실증 특례를 받았는데 허가 대수가 100대인데 이 회사가 제조라인 까는데 3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날 방법이 없고요. 화상약 자판기가 이게 화제였는데 이것도 최근에 1단계 검증이 끝났는데 서울시에 10대의 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10대 투약기를 설치하면 문제가 뭐냐면 화상
약 자판기이기 때문에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심야 근무 약사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약들도 다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허가를 해야 경제성 테스트가 가능한데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스타트업 같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적자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실제 어떤 법령이 개정됐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쓴 거라 실제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33개의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쭉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TV 유유 채널 와이파이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정수, 냉수, 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가 가능해졌고, 여기에 라떼 아트 3D 프린터가 가능해졌고, 홈브루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33개를 쭉 다 살펴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샌드박스 백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법 개정은 한 20건쯤 되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승인된 과제가 900건인데 이 중에 법이 바뀐 게 33%라는 건 최종 목적인 입법과제 완수율이 한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019년, 2020년에 이제 규제 허가를 이제 실증 특례 허가를 받은 스타트업이 대략 한 300곳이 됐으니까 이 스타트업들은 전부 다 지금 법이 바뀌어야 사업에 합법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33개의 과제만 실증이 있다는 이걸 기준으로 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입법이라는 게 해석 갈등,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을 정면으로 해치고 법을 만들어낸 케이스는 공유 주방이랑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택시 동승 서비스 반반 택시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도 됐습니다. 근데 그 외의 법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아주 큰 노력이 드는 입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투자자들 쪽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입법이 되어야지 허가가 될 수 있고, 다행히도 뭐 갈등 해결형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어서 법령 정비가 좀 서둘러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국회의 최종 과제는 입법이고 입법 과제가 돼야지 법안 개정이 돼야지만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축구에서도 골을 넣어야지만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도록 국회가 입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